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을 불렀습니다. 은행장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야당 대표까지 나서 은행을 압박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는데 시장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대로 내려왔고 뉴욕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다고 밝히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부문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의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인근 개발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4년 반 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높은데 해제할 경우 집값이 급등할 우려는 없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집값이 다시 뛰지는 않을까요? 전문가들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화 경제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서울의 일부 지역에 이게 지정이 돼 있는데 벌써 이제 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가 있다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 무슨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묶여 있는지부터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석 교수님,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예, 이게 그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일단 지역을 지정해서 이제 거래의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예. 최장 이제 5년간 지정할 수 있고요. 5년간.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예. 장삼대청이라고 해서 잠실동, 예, 그다음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이제 아베목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예.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그리고 성수동. 예, 이렇게 한 8군데가 대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시 면적의 한 10% 정도가 되니까요. 생각보다는 넓은 면적에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상 대치 4곳, 우리 송승현 대표께 보는 장삼 대치 4곳은 어떻게 지정된 거예요, 이 동네는? 뭐 그 지역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동 일대 어떤 대규모 개발들이 있거든요. 예. 국제 업무 지구를 비롯해서 용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국제 교류하는 복합 지구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서울의 주요 먹거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크다 보니 예. 그 부가가치가 그 주변에 어떤 투기 심리를 자극을 하고 그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아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5년이라는 기간이 5년.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투기 그 지역이 아니라 어떤 캡이 씌워져 있잖아요. 5년을 넘어서면은 언젠간 다시 풀린다라는 것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냐라는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기한이 다가왔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한 3년? 아니,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2번 정도 더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한 1, 2년 정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차라리 끌고 가면 끌고 갈 것이지 또 이 한 1, 2년 정도 남은 그런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이런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택 가격이 지금 안정화라고 한 그 기간보다도 예. 더 가격이 급락했었던 그 시기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풀지를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합 전환을 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나 문제 제기들이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또 자율성을 상당 부분 침해하면서 선거철이 또 다가오니까 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삼 대치,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구역이 지정된 지 벌써 4년 6개월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5년에 임박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시급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해제하겠다를 검토하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왜 해제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건지 그런 판단이 섰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논문이나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의 효과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것이 예. 집값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요. 예. 어쨌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잠삼대청이라든지 아벼목성 이런 아벼목성. 지역들이 대부분 주거선호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가격이 2~3배 정도 더 오른 지역이거든요. 주변에 대해서 더 예. 올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면 오히려 정부에서 이렇게 찍어줘서 오히려 이런 지역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효과가 예. 없었다는 그리고 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 그래서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을 이제 묶으니까 개포동 같은 데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른다든지. 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주거선호 지역 강남 3구 중에서 그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에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요. 30평형대 즉 그 84 전용 제곱미터 같은 경우 60억까지 거래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적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선 효과로서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요. 네.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가 없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2배 이상 올랐고 또 하나 그 지역을 묶다 보니까 또 다른 곳의 풍선 효과로 아까 30평형대가 60억에 거래된 곳이 있었어요. 서초구 반포동의 어떤 아파트인데 이 풍선 효과 영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셨는데 우리 송승현 대표님은 효과가 일단 눌러놓으면 좀 가격이 안정될 것 같은데 안정된 거에 대한 효과의 찬반이 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얘기들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사례 논문들을 많이 보면은 법적인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사실상 자율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예. 부분들이 심각했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해서들 많이들 연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심권에 있는 주택에 대한 논문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용역을 해서 나왔던 논문을 살펴보면은 예. 초반에는 가격에 대한 억제력이 조금 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억제한다라는 논문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좀 지역적으로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돼서 논문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지역별로 상당 부분 달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튀는 지역들 보면은 한강하고 인접한 지역일수록 그 가격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예. 이유를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게 되고 적어진 물량들이 오히려 주택에
가격에 또 희소성을 키워서 아. 가격을 키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실거주를 한다라는 건 그 지역의 전세 물량을 줄여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저 해당되는 지역들이 어떤 실제 거주를 한다든지 또는 전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들의 전세값들을 올리는 그런 문제점들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그 풍선 효과, 풍선 효과.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보다 인접한 지역들, 뭐 반포동 같은 경우는 네. 가격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예. 그러니까 규제 영향력이 음. 있었던 지역보다도 오히려 풍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네. 이 가격이 뒤죽박죽으로 됐던 것들로 인해서 시장 가격에 또 왜곡이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하면 하지 않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국가 안보 시설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토지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예. 좀 제약을 하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농업이라든지 한쪽에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에 있는 데들만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지 뭐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그런 네. 제도는 우리나라가 좀 행정적으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적으로 과다가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니까 아마 우리 들으시는 시청자들도 땅을 함부로 사지 못하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요게 아파트 매매 이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실수요자 아니면 못 사게 하는 지금 규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같은 게 굉장히 컸을까요?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다. 이건 아주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이제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규제가 있는데 지역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이미 있는데요. 여기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중복 규제나 이중 규제를 이제 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게 주택거래 허가제로 이제 변질돼서 시행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도 뭐 이런 사례가 있긴 한데요. 네. 뭐 앞에서 말씀 나왔듯이 뭐 국가안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개발, 저희도 이제 뭐 제주도에 이제 공항을 만든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주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가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6제곱미터로 떨어뜨려 가지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6제곱미터는 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2023년 11월 달에는 원래 이게 상업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도 적용이 되는데 2023년 11월 달에 상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연립 다세대 주택 이런 거는 다 풀었어요. 그런데 네. 아파트만 지금 아파트만 남아 남아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변질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파트 거래 허가제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변질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예. 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개발로 인해서 투기성 수요가, 투기성 매매가 극성할까봐 이제 걱정해서 뭔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혹시 이제 곧 뭐 5년이 다 됐다고 해서 만약에 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토하겠다고 해서 실제 실행이 된다면 투기적인 수요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보세요? 투기적인 우려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개발을 하고 호재가 있다라고 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런 자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계속 투기로만 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가 주변의 개발도 있겠지만 그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들에서 규제를 가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그 필요성이 있잖아요. 주택 예.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네. 근데 뭐 아주 이상적인 거는 뭐 투기를 억제하는 거는 좋지만 솔직히 현실에서 보면은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온 단지는 예. 재건축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고 그런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들어와서 개발할 때 납부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신 분들을
대한 뭐 주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뭐 현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뭐 투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투자 수요를 너무 억제하는 거는 주택 공급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국내의 정책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을 좀 낮추려고 억제를 하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부양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공교롭게도 가격이 오를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또 눌러버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업성이 결여가 돼서 또안 사업이 안 되는데 부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의 서울의 주택 공급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라면은 투기적인 그 프레임을 좀 더 넓게 보고 그런 부분 안에서도 어떤 서울을 개발하고 주택 공급을 할 때는 투자적인 수요들도 일정 부분 들어와야 된다. 다만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이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신고제를 조금 더 강화를 한다든지 예.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줘야 되는 거지. 그걸 투기를 억제를 한다라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좋아질 때 눌러버리고 떨어질 때 부양하고 하면은 절대 주택 공급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오세훈 시장의 결정으로 이게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게 돼요? 이게 개인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요. 예. 네, 근데 뭐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시도지사가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관련 부처에서 이제 뭐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지정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그 구청입니다. 서울은. 그래서 아마 구청하고 이제 일단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뭐 구청은 지금 예전부터 대부분 그 해제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문제 없이 진행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문제 없이 이제 그렇게 해지가 될 건데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해지하려고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그 절차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5년 기한인데 예. 제가 판단할 때는 2025년 6월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삼대청을 지정한 만료 기간입니다. 장삼대청은 6월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비어목성이라는 거는 아비어목성. 2021년 4월달에 지정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년 4월이 이제 2026년 만료 기간이니까요. 4월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제 그 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다 할지 아니면 어디까지 할지 또는 재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할 수는 없고요. 예. 5년 기한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재지정을 해야 돼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예. 국토교통부가 재지정 권한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토지거래가 구역 제도를 유지하는데 어느 쪽 생각이에요?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지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원하지 있습니다. 않는다? 그래서 아마 거의 그 해제는 될 건데요. 그런 그 뭐 다 해제할지 뭐 이런 그러니까 2021년도 또 4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제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논의를 통해서 예.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장삼 대치는 올해 6월까지 기한이고요. 아비어 목성은 내년 4월. 예, 내년 4월이다. 4월입니다. 예. 그러면 해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대상을 선택할 때 기한이 되는 대로 해제한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장삼 대치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전망들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순서라든지 그렇죠. 대상 그렇게 지역이? 예, 아무래도 먼저 지정한 곳 중심으로 해서 네. 기간을 보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실상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의 동향도 동향이지만 네.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평가를 한다라는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적인 그리고, 예, 부분.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그 의견들 또 검토를 하고요. 또 주민들에 대한 그 의견 수렴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제 지역이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기간이 만료된 곳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해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은 곳들 같은 경우는 범위나 지역들을 좀 더 축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범위나 지역을 축소한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도 뭐 그 강남권에 있는 압구정동이나 이런 지역하고 또 말씀하셨던 그 여의도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목동 뭐 이 지역들이 있잖아요. 목동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의 억제력들이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 안에서 조금 더 가격의 그 등락이 상승폭이 좀 더 강했던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뭐 토지거래 허가고요. 남은 기간 동안 유지를 하되 조금 영향력이 좀 덜했던 지역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국토부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지금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 측하고 서울시 지자체하고 정책이 좀 대치되는 면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것들이 뭐 그래요?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해야 되고 네. 시장에 좀 더 자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자율성도 일정 부분 억제를 하고 주요 사업지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조금 대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방향성하고 좀 일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서울시의 그 의견 뭐 또 서울시장의 의견이 좀 더 정부 쪽의 그 방향성 그다음에 시장 경제 중심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정리 드리면은 그 앞서서 있는 압구정동을 비롯한 대치동 일대는 기간 만료로 인해서 일정 부분 규제 그 구역이 해제가 해제가 되고 될것 같고. 남은 지역들은 지역을 조금 더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장삼 대치를 얘기하고 아비오 목성을 얘기했는데 뭐 신속 통합 기획 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다 5년식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지정을 하면 5년까지가 일단 5년. 최장입니다. 네, 5년까지가 최장이고요. 사실은 그 내년도에 이제 2021년 4월에 지정했으니까요. 예. 아베 목성 같은 경우 내년 4월이긴 하지만 올해 4월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에?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1년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아, 예, 그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해제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하고 좀 협의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비오 어떻게- 목성 주민들도 그렇다면 예. 기왕 제도 효용성이 없는데 우리도 해제해달라고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아베 목성이 있는 그 뭐 강남구뿐만 아니라 예. 영등포구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냥 일단 해제해달라는 예. 것이 기본적인 구청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방침을 그렇게 세웠으면 왜 1년 예, 이상 예. 더 연장할 거 뭐 있느냐 빨리 그렇죠. 해달라고 그럴 수 연장을 있잖아요. 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지정을 안 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서울시- 이 신속 통합의 문제가 뭐냐면은 네. 단순히 아파트 시장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아파트 시장을 억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래를 그 실거주 중심의 거래만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실무적으로 뭐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 신속통합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새롭게 신규 공급, 소규모 개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을 못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파트 시장만의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요즘에 공급 문제, 뭐 아파트의 뭐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친다라고 하고 또 전세 가격 불안의 요인으로 그 지목을 받고 있는 게 이 비아파트 시장인데 네. 거기에 또 주택 공급을 못하게 하는 게 이 신속통합기획과 또 신속통합기획의 연결고리인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런 문제가 전월세에 있는 영향을 거죠. 미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서울 오세훈 시장이 일단 뭐 해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언제쯤 할지는 곧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결정이 조만간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때 아비오 목성이 5년 만기 1년 전이 곧 4월로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조금 뭔가 방향이 곧 설 것 같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기왕에 부동산 시장 동향 잠깐 언급해보고 싶은데 한국부동산원이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이 전국 기준입니다. 7개월 만에 하락했고 수도권은 보합, 서울은 0.08% 상승.
이 상승폭이 조금 줄었는데 0.8%. 네, 줄었는데 시장은 좀 이거보다 더 싸늘한 것 같은데 혹시 이 통계가 좀 정확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12월 통계는 사실은 우리가 집계하는 거는 거의 11월 달 거를 집계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서울도 거의 0.1% 정도 올랐거든요. 0.1%는 사실 의미 있는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연간으로 0.1% 정도 되면 연간으로 따지더라도 뭐 2%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1월 통계가 이제 발표된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제 약보합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서울도.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시 일정 같은 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거의 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영된다 그러면 예. 1월 달에는 조금 더 조정된 이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12월, 이제 1월 통계가 실제 나온다 보면 굉장히 싸늘한 통계가 있을 것 같다. 뭐 계속 떨어지고 오른 곳이 없다고 하는데 잠깐 오른 곳 한 군데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12월 한국 부동산 통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뭐 서초, 반포, 강남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경상북도 상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송승희 대표님. 이 기간 상승률을 보니까 통계 상승률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10% 상승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일정 부분 뭐 기저 효과들도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이 과거에 집값이 오르는 데 비해서 이 지역은 뭐 집값에 대한 그 상승률이 좀 낮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그래도 뭐 상주시에서 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네. 어떤 도로 교통 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면서 접근성이 개선된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상주시라는 곳에 제가 인구수를 보니까 한 9만 약 한 10만 명이 좀 안 되는 그 인구수, 그러니까 자체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아파트 값도 보니까 뭐 10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가 뭐 한 3억 선 정도에서 뭐 4억 초반 정도 선이니까 뭐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의 1%하고 3, 4억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의 뭐 한 10% 수준하고는 좀 가격과 다르지만. 상승률을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긴 합니다. 뭐 기저 효과도 좀 있을 테고 상승률에도 상승 폭만으로 보면 많지 않은데 혹시 수요 공급 사이에서 특별히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면 뭐 또 다른 좀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까 혹시 심 교수님은? 예, 2021년 이후로 어쨌든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분양하기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그곳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요인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발생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가 이제 일자리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쪽에 예, 상주시에? 제2차 전지 뭐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선 광역철도 사업인가 뭐 이런 예.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미래의 호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의 호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뭐 예. 기저 효과도 있지만 역시 뭐 그곳에 먹거리가 좀 많아야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집값이 오른다니까 하도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독 오른 이유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일부 오르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서울도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도 이제 집값 상승률이 보합으로 들어섰고 1월에는 분위기가 차가워져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강남 분당, 여의도 일부 단지에서 여전히 새해 들어서 신고가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뭐 특별한가? 왜 계속 뜨거운 현상 이 지역만?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게 좀 언론에 좀 과장된 뉴스다 이렇게 좀 걱정도 되는데 실제 안 그렇습니까? 뭐 지금 강남, 분당, 여의도라고 하면은 딱 키워드가 재건축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재건축. 예, 재건축이라는 곳에서 아무래도 주택 공급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개포, 그다음에 네. 뭐 서현동에 있는 시범 현대 이런 곳들에서 재건축이 시장을 견인하는 거, 그리고 추가 분담금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가격을 조금 더 뭐 향후에 뭐 분담금에 대한 그 대응을 위해서 좀 호가를 좀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매도자들이
일정 부분 그 시장에서 관찰을 하고 또 매도 호가를 올리는 뭐 이런 형상들로 인해서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집값 전망 좀 짧게 우리 심 교수님께 듣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1년 정도? 상저하고가 거의 3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상저하고? 예, 그래서 뭐 올해 초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정치 일정 때문에 뭐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우리가 수급 불안에 대한 요인들이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곧 있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검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금리에 시달리던 자영업자와 서민들 한숨을 짓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 대신 현 수준 유지를 선택했는데요. 한은은 최악의 내수 부진에도 기준금리를 왜 내릴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통위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릴까 유지할까 전망이 많은데 유지할 전망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좀 예상과 달리라고 해야 되나? 금리 유지 선택을 했을까요? 뭐 워낙 지금 내수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네.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동결하면서 향후에 내릴 것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오늘은 유지했는데 내릴 걸 시사했기 때문에 그게 다행이다. 네, 오히려 카드를 미리 쓰는 것보다는 효과는 유지하면서 잘못하면 지금 환율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혹시라도 지금 환율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혹시라도 환율이 1,500원 가까이를 터치하거나 하면 우리가 1,500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때, 뭐 외환위기 때 이럴 때 아니면 1,500원은 넘어갔던 적이 없는 레벨인데 지금 한 1,480원까지 지난번에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총재께서도 다른 것들보다 뭐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뭐 그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는요. 모든 금통위원들이 지금 경제 상황만 보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좀 대외적인 균형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음 주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들이 역시 또 환율에도 영향을 줄 거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강도로 시작이 되고 혹시라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좀 이번에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좀 흥미로웠던 얘기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제 전망 네.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을 끌었어요? 작년 11월에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는 2.2% 성장을 전망, 올해는 1.9%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냈었는데 그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이미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1.8% 전망을 냈고요. 예. 웬만한 이제 IB들도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전망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경제 전망들을 우리가 2월달에 새로 수정 전망을 할 텐데 네. 그때쯤에 뭐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기준금리가 상당한 속도로, 상당한 스피드로 중립금리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현재 경제 상태의 적절한 금리보다 지금은 조금 금리가 높은데 빠른 속도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중립금리 혹은 그것보다 경기에 부양적인 금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관심을 좀 끄는 예.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준금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혹시 내리지 않을까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선택했는데 그게 환율 불안 때문이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금통위원이 또 뭐 있었다면서요? 네, 소수 의견이 한 명 있었고요. 네. 성함이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신성환 의원이었네요. 신성환 의원이 의원이요? 네, 25bp를 인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사실 근데 지금의 내수의 부진이 과연 금리가 높기 때문이거나 유동성이 부족해서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양극화의 문제가 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예. 신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서로 믿지 못하니까 사업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못 빌려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금통위원들 아까 한 명은 25bp 올해 이번에 내리자고 했지만 향후 3개월 안에는 예. 모두가 다 내리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향후 3개월 후에는 네, 3개월 그 안에는, 안에는 3개월 안에는 금리를 좀 네. 내릴 여지가 있다. 그게 공감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월 금통위하고 그 다음이 2월이잖아요.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요번에는 안 내렸지만 네. 2월에는 내리겠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2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요. 예. 그러면 수정 경제 전망을 일단 내면서 성장률 전망이 뭐 예를 들면 뭐 1.5%다. 그러면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부양책을 써야 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아마 발표는 안 하겠지만 예.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좀 살펴보면서 또 그 사이에 환율이 조금 더 진정된다고 하면 2월 달에는 저는 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동향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유지 결정의 이유였는데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60원, 50원, 60원 원저리에 있잖아요. 혹시 오늘 환율은 뭐 한국은행 금리 결정의 변화가 좀 어떤 변화는 큰 변화는 없었죠? 네, 오늘은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뭐 조금 올랐다가 살짝 그 동결한 이후에 좀 안정되는 뭐 그런 네.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현재의 수준을 굉장히 하는 총재가 걱정할 만큼 높은 수준 또 불안 요인이 있는 수준인데 이게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환율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심리적인 요인 먼저 말씀드리면 예. 1,500원을 넘는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죠. 예. 그러면 외국인 자금 나갈 것이다. 뭐 최근에는 국내 자금까지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걱정입니다. 신용 등급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특히 1년 사이에 한국의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의 원화 가치가 브라질이나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장 약한 통화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신용 등급에 대한 혹시라도 걱정. 그래서 무디스가 이번 주 초에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었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금처럼 경제 활동이 교란되는 것이 좀 길어지거나 기업들이나 소비 심리가 나빠지는 게 장기화되면 예. 신용 등급에 좀 부정적이다라는 코멘트가 이제 무디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도 네. 좀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온도를 외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표도 되기 때문에 예. 환율이 너무 눈에 띄게 튀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건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죠. 수입 물가가 네. 뭐 예를 들어서 1,300원에 수입하던 거를 1달러에 1,500원 주고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가격이 오르니까요.
기본적으로 가계와 기업이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우리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니까 특히 네.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힘들죠. 네. 그동안 통념적으로는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네.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수출 잘 되지 기업들은 않겠는가.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네. 기대감도 좀 있다는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기업들이 해외로 미국으로 공장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도 늘어났고 예. 또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환해지도 많이 해놨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 긍정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인 상태인데 거꾸로 우리는 대부분 다 요즘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부분 다 기술이나 품질로 승부를 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뭐 에너지, 화학, 철강,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예.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서 좀 타격을 받는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죠. 네. 그리고 해외에다가 공장을 또 지어야 되는 흐름도 있는데 또 해외 공장 지을 때도 비용이 또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로 좀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의 어떤 혜택보다는 원가가 올라가는, 특히 수입 원가가 더 올라가서 그게 또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게 지금 원달러 환율 불안의 가장 큰 폐해고, 그걸 많이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을 해서 이제 금리 유지 결정을 했는데, 이 한국은행 총재 또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달 말에 이제 미 연준이 FOMC를 하는데 뭐 우리는 먼저 달랑 내려놓고 미 연준이 그대로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금리 격차 더 벌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걱정도 했을 법한데 지금 미 연준은 1월 달에 결국 금리를 뭐 안 올릴 거다, 안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는,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는 그동안 경제 전망을 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더 높게 나왔고요. 예. 네, 실제로 지난 12월 FOMC 때 올해의 물가 전망을 뭐 0.4%포인트씩 다 올렸죠. 실제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 다. 근데 성장률 전망도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위의 성장 전망이고요. 예. 그래서 성장은 견고한데 예.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꽤 높다라는 음. 게 최근 한 서너 달, 두세 달 사이의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 원래 12월 FOMC 때 올해 기준금리를 4번 내리려고 했던 거를 이제 2번 내릴 것이다라는 점도표를 공개했는데요. 그렇죠. 2번. 네,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네. 연내에 한 번 정도, 한 번으로? 상반기엔 없고 오. 상반기엔 동결하고 네. 뭐 가을쯤 가서 한 번 정도 인하면 끝 아니겠는가 예.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그런데, 네.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예. 어제 간밤에 미국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아주 안심할 정도로 낮게 나왔어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을 제외하면 뭐 그게 워낙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요. 네. 석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CPI 물가는 올랐지만 그거를 빼고 난 나머지 근원 물가는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제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다시 뭐 6월 달 전망, 인하 전망이 조금 등장하고 3월 달도 조금씩 반영되고 그런 흐름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만 해도 뭐 6월에 한 번 정도 내릴까 했는데 어제 전까지만 해도 상반기에 동결, 상반기 동결, 가을쯤 한 번. 가을쯤 한 네, 번으로 네. 그렇게 금리나 전망이 줄었었는데 이번 12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조금 안심을 주니까 네. 뭐 6월에 가능 또는 3월도 가능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온다는 네, 그런 거잖아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됐다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횟수도 줄어들 거라는 이런 전망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2월에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단행한다면 2월에 만약 금리를 내린다면 지금 이제 3.0인데 2.75%로 내린다면 그리고 미 연준은 1월에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혹시 원달러 환율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양국의 금리 차가 물론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미 200bp, 2% 내지는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은 250bp 정도까지도 200에서 250bp까지도 금리 차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자들도 미국 채권을 오히려 투자하러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 채권 금리가 더 높으니까. 네, 거의 5% 가까이 되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뭐 2%대거나 3%대 이렇게 되니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자본이 유출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에도 뭐 900억 달러, 올해도 한 800억 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또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 환율을 좀 진정시키는 요인은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환율의 경우에는 예. 사실 지금 생산도 미국에서 하고 예. 뭐 어떻게 공장도 뭐 미국에다 짓고 사람도 거기서 뽑고 우리가 투자도 주식 투자, 채권 투자도 다 미국으로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묵직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만 사야만 되니까 그렇죠. 달러를 또 수요 압력이 훨씬 크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1,500원을 저는 깰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만 우리나라 원화만 약한 건 아니니까 예. 다른 나라랑 좀 키높이를 좀 맞추면서 네. 달러만 일방적으로 강한 시장이니까요. 예. 한국만 도드라지게 쟤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만 좀 피하면 네. 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근데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는 것이 예. 한창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했던 1,480원 이렇게 갔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내는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보편적인 관세, 뭐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반영한 네.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탄핵 정국도 이제 슬슬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뉴스 나온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예. 특정한 품목별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러면서 당장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특정 품목에다가 천천히 협상을 하면서 부과한다고 하면 네. 한껏 다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반영했던 환율이 이제 조금 진정될 여지는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환율은 조금 진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네. 길게 보면 여전히 미국만 성장하고 미국의 투자 기회가 많고 모두가 다 자본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의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좀 불가피한 흐름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적으로는 미국 경제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나홀로 달러 강세가 계속 되겠지만 아까 말한 일시적인 불안 요인들 탄핵 정국, 트럼프 출범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진정될 수 있다는데 실제 탄핵 정국 비상기업만으로도 아마 원달러 환율이 한 30원 가량 오를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차피 이건 언젠가 해결이 될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으로는 한 20-30원 정도 내려갈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 부분은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완전히 탄핵 정국이 지금 해소가 된 건 아니고 오히려 과연 한국의 이 정치적 리더십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걱정들이 외신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 뭐 당연히 이게 외국인 자금과도 우리 증시 투자 자금과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좀 궁금한데요. 우리 시장이 작년에 참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우리 증시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연초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조금 뭐 흐름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올해 어떤 이 경제 전반을 살펴볼 때 우리 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문제는 총 제가 보기엔 3가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초에 조금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반짝했던 것은 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요. 예. 워낙 코스피가 싸다라는 인식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싼 것까지는 좋은데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예. 원인은 아까 우리 얘기 많이 했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 같은 걱정. 그게 하나 있고요. 이건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니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기업들의 과연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예. 예전만큼 존재하는가 우리 기업이 예전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혹은 그런 회복할 의문. 수 있겠는가에 있겠느냐. 대한 걱정이 있죠. 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중국이 과잉 공급 네. 때문에 그들이 생산하는 물량들이 중국 밖으로 지금 다 퍼져나오면서 그렇죠. 모든 가격들을 다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화학, 철강, 뭐 반도체 기업들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저는 이게 강제로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독일, 일본 다 비슷하거든요. 예. 제조업 강국들이 탈제조업화되고 있는 강제적으로 네. 좀 그런 분위기라서 네. 한국 경제의 이런 그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경쟁력을 네.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지금 기업의 밸류업 정책이 밸류업. 한창 작년 초에 네. 야심차게 하다가. 시작했었습니다만 1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좀 주춤거리고 있고 약화됐다. 약간 우회돼서 마이크로한 좀 미시적인 정책들로 좀 때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과연 회복될 것이냐, 밸류업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인데 그 부분에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하는 좀 걱정을 지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유지와 우리 증시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금은 아파트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죠.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까다로운 규제입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건데요.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감내하겠지만 그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규제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